연일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국에 폭염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올라 온열 질환자와 가축 폐사가 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를 놓고 거센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전 정부 청와대 수사 가능성까지 언급했는데 야당은 항상 남 탓과 물 타기만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신고한 재산은 51억 원으로 지난 2010년 청와대 홍보수석 재직 때보다 3배가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3%를 기록해 2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둔화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번 달부터 다시 3% 안팎에서 등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3대 국제신용평가사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은 12년 만으로 우리 금융시장은 벌써 출렁이고 있습니다.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난해보다 2.7배 늘었습니다. 70% 가까이가 여행사를 통해 예약한 사례였는데 주말이나 공휴일엔 구매는 가능해도 취소가 되지 않는 피해가 많았습니다. 뉴스큐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서해초 사건이 발단이 된 교권 보호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면서 최근엔 훈육과 학대 사이에서 특수교사와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인 웹툰 작가 논란으로 불똥이 튀기도 했습니다. 오늘 뉴스큐에선 특수학급 교사 목소리를 통해서 이번 논란 다뤄보겠습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땀이 주르륵 흐르는 날씨, 건설, 물류 노동자들의 여름은 더욱 고됩니다. 이들을 취재한 사회부 윤성훈 기자에게 현장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네, 수요일 뉴스큐 국회 먼저 가보겠습니다. 정치권은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책임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됐다며 당시 청와대 수사 필요성까지 언급했는데 야당은 남 탓 그만하고 대책부터 마련하라고 맞섰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문정부와 남탓 DNA. 자, 아파트 부실공사 책임 소재 놓고 여야 공방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LH 직원 땅 투기 사태에 이어서 철근 누락 사태까지 벌어진 걸 보면 문재인 정부 주택 정책에 심각한 결함을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재혁 원내대표는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필요하다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대한 수사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당에선 별도 TF를 발족해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정부의 국토교통부는 물론이고 대통령실의 정책 결정자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진상규명 TF를 발족시켜 아파트 부실 시공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휴가 중인 김기현 대표도 SNS에서 문재인 정권 당시 왜 이런 부실 시공이 횡행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추진해 건축 이권 카르텔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1시간쯤 뒤인 오후 5시부턴 여당과 대통령실 그리고 정부 관계자가 모여 긴급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철근 사태 대책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전 정부를 겨눈 여권의 강공에 민주당에선 책임을 회피하려는 남탓 DNA가 이번에도 어김없이 발현됐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전 정부 책임론이 번질까 경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 서울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을 덮으려는 물타기 의도가 숨어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여당의 국정조사 추진 움직임에 대해서도 일단 수사나 감사만으로도 충분하다며 대책 마련부터 힘쓰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야당 측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현안마다 전 정부 탓을 하고 있으니 무정부 상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안전 문제에서 남 탓부터 하는 대통령의 버릇이 안전 경시 풍조를 부추긴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앞두고 여야 공방은 더욱 거세지고 있죠.
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서가 어제 국회에 도착한 가운데 청문회는 8월 중순이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편향된 방송 지형을 정상화할 적임자라고 엄호하면서 야당 공세 차단에 주력했습니다. 민주당이 근거 없는 방송 장악 프레임을 들고 나와 비난을 퍼붓고 있다며 오히려 언론 장악에 명운을 걸었던 것은 문재인 정권이라고 역공을 폈는데요. 계속해서 공격할수록 전 정부의 흑역사만 드러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언론 장악 기술자로는 프레임을 씌워 반대부터 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놓은 기울어진 언론 환경을 유지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에 불과합니다. 반면 민주당에선 이 후보자가 언론 장악에 속내를 드러냈다며 연일 강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박광훈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최고위에서 이 후보자의 어제 출근길 발언은 비판적 언론에 이념 딱지를 붙여 장악하겠다는 대언론 선전포고로 들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후보자 말을 인용해서 언론 장악이야말로 공산당 행태라고 맞받으면서 국민과 국회는 방송장악위원장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청문회의 강공을 예고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언론 선전포고로 들렸습니다. 공산당 표현은 더더욱 부적절합니다. 사찰하고 인사에 개입하면서 언론을 장악하는 행태를 공산당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조승래 과방위 간사가 추후 이 후보자와 여권 측 위원 둘이서 방통위 운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통위법 개정 법안도 냈는데요. 이에 대한 여당 과방위원들의 강한 반발 역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공공아파트 철근 누락 부실 시공 사태 파장이 커지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당정협의회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최근 LH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드러난 철근 누락 부실 시공 현황을 공유하고 관련 대책을 협의합니다. 협의회는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 의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한덕수 국무총리, 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해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을 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철근 누락이 확인된 15개 아파트 단지 설계와 시공, 감리 관련 업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H 이한준 사장은 오늘 건설 카르텔과 부실 시공 근절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LH는 우선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하고 건설 전 과정에서 전관 예우와 이권 개입, 부정부패 행위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4일 철근 누락이 확인된 아파트 단지 설계와 시공, 감리 관련 업체를 주택법,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네, 아까 국회 연결할 때 청문회가 한 8월 중순쯤으로 예상된다고 했죠. 이동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치열한 검증이 예고된 상황입니다. 이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은 모두 51억여 원. 지난 2010년 청와대 홍보수석 때보다 3배가 늘었는데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투자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보장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이동관 후보자는 지난 2016년 10월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작은 아파트 한 채를 사들였습니다. 1982년 12월 지어진 재건축 유망단지로 전용 면적 42.55제곱미터 아파트를 10억 원에 매수했습니다. 절반 이상 대출을 끼고 사 실제 투자 금액은 5억 원이 안 됐던 이 아파트는 이듬해 재건축에 돌입해 올해 초 준공됐습니다. 전용 면적 114제곱미터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집값은 15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분양가 기준으로 신고한 건데 실제 시세는 평균 43억 원에 달합니다. 매수 가격 10억 원에 분담금 8억 원을 더하더라도 7년도 안 돼 25억 원 가까운 차익을 거둘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또 다른 재건축 아파트. 후보자가 2001년 매수한 뒤 처음 5년은 직접 거주했지만 이후 10여 년간 세를 주고 보유만 하다가 재건축 호재를 맞았습니다. 이 후보자는 전용 면적 133.37제곱미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2019년 준공 직후 곧바로 팔았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나타난 매도 가격은 31억 9천만 원, 양도소득세도 1억 2천만 원이나 냈습니다.
후보자가 2010년 청와대 홍보수석일 때 신고한 이 아파트의 가격은 9억 7,600만 원입니다. 진짜 실수요자는 돈 없어 못 사고 대출 안 해주니까 돈 갖고 쌓아놓고 있는 사람은 딱 지금 뭐 부동산 뭐 이럴 때 사놓고 나중에 이제 올라갈 때 그 사람들을 팔면 돼요. 뭐. 이동관 후보자가 인사청문 요청안에 신고한 재산은 51억 원. 지난 2010년 청와대 홍보수석 재직 때보다 3배 증가했는데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2채가 중요한 재산 증식 수단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네, 언론 관련 현업 단체와 시민 단체들은 이동관 후보자는 언론을 탄압한 전력이 있어 방송통신위원장 자격이 없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전국 언론노조와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방송사 인사 개입과 노조 무력화 내용이 담긴 국정원 보고서 작성을 이 후보자가 수석으로 있었던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실질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검찰의 수사 보고서를 통해서 드러났다면서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 후보자가 어제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장악해서도 안 되는 영역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스스로를 부정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른바 50억 클럽의 핵심 피의자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내일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영장 심사에선 딸과 공모해서 받은 11억 원과 관련해 새로 추가된 혐의에 더해 박 전 특검의 증거인멸 정황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내일 다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습니다. 첫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진실은 곧 밝혀질 거로 저는 확신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주변인들은 혐의 인정하시는데 여전히 우리은행에 영향에 호소하신 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두 번째 영장에는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있으면서 대장동 일당을 돕는 대가로 거액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더해 특별검사 재직 시절 딸과 공모해 화천대유에서 대여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적시됐습니다. 공직자인 박 전 특검이 생활 공동체인 딸을 통해 약속받은 50억 원의 일부를 실현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여기에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수사에 앞서 증거인멸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봤습니다. 또 다른 50억 클럽 당사자인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정치권에서 50억 특검론이 제기되자 박 전 특검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쉈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박 전 특검이 비슷한 시기 공범으로 지목된 양재식 변호사를 만나 대장동 일당에게 받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 등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을 논의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이 이뤄지기 직전엔 양 변호사의 사무실 직원이 쓰던 노트북을 포맷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특검이 자신에 대한 재수사를 우려해 증거인멸에 말맞추기까지 했다는 게 검찰의 영장 청구서에 포함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특검의 구속 사유가 명확히 존재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앞서 법원은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의 구속 시도에 한 차례 제동을 건 상황. 새로운 혐의가 추가된 박 전 특검 신병 확보 여부가 검찰의 50억 클럽 수사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기온의 습도, 바람, 일사량 등 외부 요인을 고려해 산출한 열 스트레스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실제 여름철 야외에서 사람이 느끼는 더위의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이 가운데 열사병 등 온열 질환이 급증하는 극한 열 스트레스율이 금세기 말에는 지금보다 12배나 급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34.9도. 올해 서울 최고 기온을 보였던 7월 3일과 30일. 체감 온도는 모두 34도를 넘었지만 열 스트레스 지수는 32.5도와 34.5도로 차이가 컸습니다.
기온의 습도만 반영한 값이 체감온도라면 열 스트레스 지수는 습도의 바람, 일사량까지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야외 환경에서 사람이 느끼는 더위의 정도를 가장 잘 표현해 온열질환자 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온열질환자는 열 스트레스 지수가 30도 이상이 되면 급증하기 시작해 32도 이상 구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권역별 여름철 열 스트레스 지수는 28.1도씨이고요. 열 스트레스 지수의 상위 5%에 해당하는 극한 열 스트레스 1의 기준값은 우리나라 평균 32.8도씨입니다. 그런데 온난화가 계속되면 이 수치가 크게 뛰어오릅니다. 지금처럼 온실가스 배출을 계속한다면 금세기 말에는 열 스트레스 지수가 35.8도까지 치솟고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해도 극한 열 스트레스 지수 수준까지 상승합니다. 온열질환이 속출하는 극한 열 스트레스 1도 현재 7.6일에서 최대 94.2일로 12배 늘어납니다. 극한 열 스트레스 1이 연속해서 나타나는 기간도 현재 최장 3.5일에서 최대 77.6일로 현재 13일 정도인 극한 열 스트레스 기간도 무려 3달로 늘어납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감축하지 않는다면 60년 이후에는 여름철 내내 무더위로 열받는 날이 이어지고 온열질환자도 속출하는 악몽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올해 온열 질환으로 숨진 사람이 22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청은 올해 폭염 대책 기간인 5월 20일부터 어제 오후 5시까지 집계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 온열 질환 사망자 수는 경북이 9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과 경남이 각각 4명, 전북 2명, 울산 1명 순이었습니다. 새만금 세계 잼버리 현장에서도 온열 질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어제 고열과 두통 등을 호소한 온열 질환 이송 환자가 17명 발생해 잼버리 영지에서 수경이 시작된 지난달 29일부터 지금까지 모두 48명이 온열 질환으로 이송 치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잼버리 조직위 측은 폭염이 계속 이어짐에 따라 가급적 야외 활동 행사를 줄이고 현장 셔틀버스 배차 간격을 줄여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폭염으로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자 조재호 농촌진흥청장 등 농진청 직원들이 오늘 전북 김제에서 여름철 농민 안전을 위한 현장 방문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농진청은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농작업을 자제하고 여름철에 가능한 혼자가 아닌 2인 1조로 작업하고 작업장 근처에 그늘진 휴식 공간을 마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비닐하우스를 비롯한 실내 작업장에서는 온습도계를 두어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더운 공기가 정체되지 않도록 공기순환장치나 에어컨 등을 설치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도 시작됐습니다. 국내 휴가지로 떠나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안전한 휴가를 보내는 방법들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죠. 동서천 분기점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갑자기 비가 내린 상황에서 승용차가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휴가철에는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데요. 사고 건수도 평소보다 많고 사상자 발생률도 역시 높았습니다. 사고를 대비하려면 미리 차량을 점검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겠죠. 먼저 출발하기 전 이 차량 배터리 점검은 필수입니다. 뜨거운 날씨에 배터리가 과열되면 방전될 수 있으니까요. 가능하면 온도가 높지 않은 실내나 그늘진 곳에 주차하는 게 좋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우에 대비해 와이퍼 정상 작동 여부와 타이어 상태를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출발한 뒤 차량에 문제가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도로공사는 전국 주요 휴게소 15곳에서 무료로 차량 점검을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여름에는 낮 동안 더위로 주의력이 떨어지기 쉬운데요. 특히 식사 이후 식곤증, 더위로 인한 주의력 저하 등으로 오후 4시부터 저녁 6시까지 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고 합니다. 사고를 방지하려면 출발 전 충분한 휴식, 운전 중 주기적인 환기, 그리고 한두 시간에 한 번씩은 휴게소에서의 휴식이 필요합니다. 운전자의 집중력을 방해하는 게 또 있죠. 휴대전화인데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건 혈중 알코올 농도 0.1%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건 더더욱 안 되겠죠. 맥주 한두 잔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하다가는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으니까요.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모처럼 떠나는 휴가, 즐기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안전하게 보내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휴가지로 향하는 안전운전법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건설 노동자들이 폭염에 뜨거운 철근을 다루며 이중고를 겪는 건설 현장의 실태를 공개했습니다. 건설 현장 5개 작업도 고열 작업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철근은 날씨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직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밤에 건설 현장의 첫 공종이다 보니까 어디 하나 그늘이 쉴만한 곳도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만큼 더위와 사투를 벌이는 직종입니다. 고열 작업으로 규정이 되면 거기에 온도도 항상 체크를 해야 되고 노동자들의 안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외인 이 건설 현장은 고열 작업의 제외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이 뜨거운 햇볕을 정면으로 맞는 우리 건설 노동자들의 야외 5개 작업에 대해서 고열 작업으로 정의를 하고 네, 폭염에 뜨거운 철근까지 매 순간이 고통입니다. 이렇게 기록적인 폭염에도 건설 또 물류 노동자들의 일손은 멈출 새가 없이 분주합니다. 네, 노동자들이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70%가 어지럼증을 느낄 정도로 현장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회부 사건팀 윤성훈 기자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폭염 속 불필요한 극한 노동에 내몰렸던 아파트 경비 노동자 이야기 이틀 전에 이제 보도를 했는데 먼저 이 내용부터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네. 이제 나올 화면은 5,000세대가 넘는 대형 아파트 단지 진출입로의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경비원이 주차 방문증 발급기 뒤에 서서 연신 부채질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경비원은 차량이 오면 일일이 방문증을 수기로 끊어주는 모습입니다. 네. 취재 당시 체감 온도가 31도에 달했던 만큼 경비원들이 더운지 계속 부채질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곳 아파트 경비원들은 대부분 60, 70대 고령인데요. 해당 방문증 발급기는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지만 외부인들의 주차를 막기 위해 특정 시간대 경비원들을 투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방문 기계는 방문증 발급기는 잘 작동이 되는데 외부 주차 막으려고 이렇게 경비원 분을 세워놓고 일일이 받는다. 네, 이거죠? 특정 시간대에 이제 그 외부인들의 주차를 막기 위해서 네. 이렇게 이제 직접 경비원들이 작업을 하도록 한 모습입니다. YTN이 접촉한 경비원은 아파트 일부 구성원들이 비인간적이라고 지적했고 상당수 입주민도 노동자들을 극한 상황으로 내몰았다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관할 노동청에서도 중단을 권고했지만 경비원들의 작업 투입은 중단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YTN의 보도 이후 아파트 내부에서도 자성 어린 목소리가 나왔고 현재는 야외 작업 투입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데 폭염 속에 또 힘든 분들이 이러한 또 경비원분들도 있겠지만 특히나 그 건설 노동자분들 힘드실 텐데 어쩔 수 없이 무더위에 노출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서울 봉천동에 있는 건설 현장에도 YTN 취재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네. 건설 노동자들은 폭염 속에서도 무거운 자재를 쉴 새 없이 옮겨야만 합니다. 더위를 식히기 위해 선풍기가 달려있는 여름용 작업복을 입었지만 더운 날씨 속 고된 작업에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노동자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땀이 많이 나요. 진짜 땀이 많이 나요. 얻는 거 많이 있어요. 머리 아프고 몸이 피곤해요. 해당 건설 현장에선 노동자들이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물과 포도당을 마련하고 휴게 시간 동안 휴게실에서 에어컨을 쐴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사례와는 달리 현실 속에선 건설 현장 노동자들 휴게 여건이 잘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거죠. 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3,200여 명의 조합원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25%는 휴게실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노동자들의 20%는 시원한 물을 제공받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폭염에도 별도 중단 없이 일한다고 답한 경우는 무려 82%에 달했습니다. 이 때문에 건설 노동자들의 70%는 어지러움을 느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조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공사 기간 단축만을 위해서 우리 건설 노동자들이 이 더운 여름 노동부의 그 지켜지지도 않는 공급 따위가 현장에서는 전혀 먹혀들지 않을 그럴 현실이 두렵습니다. 네, 이번에는 물류 노동자 상황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해외에서 아마존 배송 기사들이 폭염으로 파업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국내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폭염 대책 요구하고 나섰죠. 네, 물류센터 노동자들 역시 이제 극한 상황이 내몰린 건 비슷합니다. 배송 기한을 맞추기 위해 쉴 새 없이 물건을 실어 날라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 고된 작업 속 노동자들을 더 지치게 만드는 건 열악한 환경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물류센터 안에 냉방기기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심지어 1시간에 10분에서 15분씩 휴게 시간을 부여하라는 고용노동부 권고도 지켜지지 않는다고 입을 모읍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되게 그냥 무더위에서 그냥 계속 걷고 있는 느낌? 쓰러져 죽을 정도로 약간 좀 힘든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난달 30일에는 노동자 한 명이 일하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쿠팡 노조원 일부는 이런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파업에 나선 상황입니다. 그러나 쿠팡 측은 법정 휴게 시간 외에도 추가 휴게 시간을 부여하고 냉방 장치를 운영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노동자분 목소리 중에 무더위 속에서 계속 걷고 있는 느낌이다. 근데 그걸 넘어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일도 잇따랐습니다. 지난 6월이죠. 다국적 유통업체 코스트코에서 노동자 한 명이 숨지는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코스트코에서 주차 관리 업무를 하며 철제 카트 업무를 정리하는 업무에 투입했던 김동호 씨는 지난 6월 19일 숨졌습니다. 사인은 폐색 전증과 온열에 따른 과도한 탈수입니다. 김 씨는 철제 카트를 옮기는 일을 했는데요. 김 씨가 숨지기 이틀 전엔 4만 3천 보, 사망 전날엔 3만 6천 보, 사망 당일엔 2만 9천 보를 걸었던 것으로 건강관리 앱에 기록됐습니다. 잠시만 화면 두시고요. 지금 건강 앱 기록이거든요. 자, 폭염 속 여러 가지 좀 메시지가 있는 화면이기 때문에 폭염 속 고인의 하루가 어땠을지 그리고 고인이 얼마나 사망 직전까지 지쳐갔을지를 보여주는 건강관리 앱인데 과연 고인이 이 앱을 볼 시간조차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이게 마라톤 거리가 이제 42.19km다 보니까 네. 이제 고인께서 사흘 연속으로 거의 하프 마라톤을 이제 움직인 셈인데 얼마나 고된 작업에 내몰렸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유족은 김 씨가 숨지기 전 힘들다고 털어놓았다며 원통함을 드러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날 퇴근하고 와서 자기 엄마한테 뱃살을 묻더니 네. 엄마 너는 4만 3천 먹으로써 너무 힘들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코스트코 측은 고 김동호 씨를 조문하면서 질병을 숨기고 입사했다는 등의 막말을 퍼부으며 오히려 고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고 김동호 씨의 49제를 나흘 앞둔 오늘 민주노총 마트노조 조합원들은 추모 집회를 열고 코스트코 사측이 유족에게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또 김 씨가 숨진 건 휴식 공간과 냉방 시설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루빨리 좀 재발 방지책이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농가 상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농사일을 하다가 숨지는 일도 잇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선 그 피해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드리면 예. 어제 경북 성주의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던 90대 여성이 숨졌고 경북 영천에서도 70대 여성이 밭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예. 비닐하우스의 경우 한낮 내부 온도는 40도에서 50도까지도 치솟습니다. 차양막을 설치한다고 해도 큰 효과가 없는 겁니다. 또 야외인 만큼 냉방시설 등을 갖추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일손을 멈출 수도 없다고 합니다. 장마 이후 폭염이 덮치면서 농작물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수확하지 않으면 한 해 농사를 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농민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갑자기 고온이 될 때 이 물건 상태가 하루아침에 망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출하를 못할 때가 많아요. 온도가 안 맞으면 물건이 상하니까. 네,
폭염으로 인해 안타까운 피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여기 앉아서 그걸 보도하는 마음이 참 편치 않은데 아무튼 정부도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휴게 시간 보장 등을 좀 내용으로 하는 근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고용노동부는 온열 질환 예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둔 상태입니다. 실외는 물, 그늘 휴식, 실내는 물, 바람 휴식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규칙적으로 제공하고 휴식 시간을 시간당 10분에서 15분씩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실내와 실외를 나눠 각각 그늘진 장소, 냉방 장치를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 뭐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현장에서는 좀 잘 안 지켜지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네,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 권고 사항일 뿐 예. 강제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이드라인의 모호한 표현이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 예를 들어 실외와 실내 상관없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무더위 시간대엔 옥외 작업을 최소화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화라는 표현부터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가이드라인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또 폭염에 노출된 노동자들의 상황은 저마다 다른데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가이드라인이 작성됐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실제 고용노동부 관계자도 건설 현장 등 일부 상황에 맞춰 가이드라인이 작성된 측면이 있다며 각각 상황에 맞게 제작되면 좋을 거라고 토로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각각의 현장의 상황에 맞춰 일일이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 환경, 그런 제도가 바뀌고 난 다음 질문이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개인이 좀 챙겨야 한다면 노동자들이 어떤 부분을 좀 유의하고 챙겨야 되는 겁니까? 네, 우선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온열 질환은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돼 열로 인해 생기는 급성 질환입니다. 두통과 어지러움, 피로, 메스꺼움, 근육 경련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경우엔 바로 병원 치료를 보셔야 합니다. 또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게 권장됩니다. 또 어두운 복장보다는 밝은 색의 옷이 좋고 모자 등을 이용해 쬐는 햇빛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당분간 고온 다습한 찜통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반 시민과 노동자들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폭염에 내몰린 노동자들 현장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사회부 윤성훈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북한이 미국 정부의 신임 북한 인권 특사를 원색적인 표현으로 비난하며 인권 문제 제기에 발끈했습니다. 심각한 인권 실태에도 계속되는 북한 핵 개발에 맞서 유엔은 이달 대북 제재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조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로 임명된 한국계 줄리 터너를 향해 북한이 막말 비난에 나섰습니다. 민족이 불투명하고 인권 개념도 모르는 무식쟁이, 악녀라며 원색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터너 특사는 앞서 미 의회 인준청문회에서 북한 내 인권 침해와 유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이에 발끈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적대 행위를 극대화하면서 인권 모략 책동에 광분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문제 제기가 오히려 미국의 심각한 안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고 모든 언행을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내용적으로 그 대구 인권 압박에 대해 대미 인권 압박의 맞대응이 아닌 안보 문제로의 정면 대결을 예고한 것은 체제 훼손과 존엄 모독에는 결코 자시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지난주 열병식을 계기로 북한이 핵 보유국 의지를 거듭 천명하면서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이달 중 비공개 설명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빈번한 무기 시험, 대북제재 체제의 효율성 점검과 제재 회피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룰 방침입니다. 하지만 당분간 유엔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대다수 유엔 회원국들과 달리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도 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북한이 최근 우리 공군과 첫 연합훈련을 진행한 프랑스를 향해 한반도 지역의 긴장 상태에 부채질하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조선유럽협회 연구사 류경철 명의로 낸 글에서 무책임한 언행과 군사적 망동으로 함부로 설쳐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앞서 한국 공군과 프랑스 항공우주군은 지난달 25에서 26일 김해 기지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했고 다국적 훈련에 함께 참가한 적은 있지만 양국 간의 연합 공중훈련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전격 하향 조정했습니다. 3대 국제신용평가사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은 12년 만에 처음으로 국제금융시장 충격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강력히 반발했는데요. 이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3대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현지 시간 1일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습니다. 피치는 보고서에서 향후 3년간 예상되는 미국의 재정 악화와 국가 채무 부담 증가, 거버넌스 악화 등을 반영한다고 강등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피치는 특히 미 정치권이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놓고 대치하고 이를 마지막 순간에야 해결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 지배구조가 20년 넘게 악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러면서 재정과 부채 문제가 심각해져 미 정부 재정 적자는 2022년 국내 총생산 GDP 대비 3.7%에서 2023년 6.3% 수준으로 급등하고 2024년엔 6.6%, 2025년엔 6.9%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피치는 나아가 신용여건 악화와 투자 감소, 소비 하락이 미국 경제를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 약한 침체로 밀어넣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3대 주요 국제신용평가사가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전격 강등한 것은 스탠더드앤푸어스가 2011년 TFA에서 AA+로 내린 이후 12년 만입니다. 당시 이 조치로 미국 주가가 15% 이상 폭락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 백악관은 피치의 강등 조치 직후 대변인 성명을 내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피치가 적용한 평가 모델은 트럼프 행정부 때 하락했다가 바이든 행정부 들어 상승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미국이 가장 강한 회복세를 보이는 이 시점에서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하는 것은 현실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제니 옐런 미 재무장관도 피치의 이번 신용등급 강등을 자의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한 이후 우리 금융시장이 출렁였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떨어지고 원달러 환율은 1,300원 턱 밑까지 오른 채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형원 기자. 네, 한국거래소입니다. 네, 현재 금융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고요? 네, 미국 국가 등급 강등 발표 이후 주식시장은 출렁였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모두 내렸는데요. 코스피는 어제보다 1.9%나 떨어져 2,616.47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3.18% 내린 909.76으로 후퇴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올랐습니다. 어제 종가보다 3.7원 오른 1,287.5원에 개장한 뒤 오름폭을 키웠는데요. 종가 기준으로 14.7원이나 급등해 1,300원 턱 밑에서 마감했습니다. 네, 주식 원화값이 크게 떨어진 건데 이유가 뭐죠? 오늘 오전 전해진 미국 국가 등급 강등 영향이 큽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 국가 신용등급을 전격 강등한 여파로 시장 변동성이 커진 겁니다. 전문가들은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2차 전지 관련주 과열로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졌던 상황에서 미국 국가 등급까지 내려가자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이번 미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 등급이 이번처럼 한 단계 강등됐던 지난 2011년에는 미국 증시가 15% 이상 급락하며 전 세계에 영향을 줬지만 이번에는 다를 거라는 겁니다. 당시에는 미국 정당 간의 정쟁이 극한으로 치달아 불확실성이 높았고 유럽 신용 위기까지 있어 지금과 상황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오늘 오전 실무회의를 열고 미국 신용등급 하향에 따른 시장 영향을 점검했는데요. 2011년 미국 등급 하향보다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문가들 의견과 다르지 않은 건데요. 다만 안전자산 선호 심리 심화로 국내외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은 있다며 필요한 경우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를 신속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인 2.3%를 기록했습니다. 석유류 가격이 역대 최대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인데요. 정부와 한국은행은 8월과 9월 기상 여건과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물가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달에도 최근의 소비자 물가 둔화 흐름은 지속됐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3%로 지난 2021년 6월 이후 25개월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올해 1월 5%를 넘었던 소비자 물가는 4월 3%대로 둔화한 이후 6월 2.7%로 낮아진 데 이어 두 달 연속으로 2%대를 기록했습니다. 석유류 가격 하락이 전체 물가 상승률의 둔화 흐름을 이끌었습니다. 석유류는 1년 전보다 25.9% 떨어지면서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5년 1월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경유는 33.4%, 휘발유 22.8%, 자동차용 LPG는 17.9% 떨어졌습니다. 체감 물가인 생활 물가 지수는 1.8% 상승해 29개월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최근에 그 국제 유가 하락으로 인한 석유류 가격 안정 효과 때문에 저희가 물가가 상당히 상승폭이 둔화된 영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1년 전보다 0.5% 내렸지만 폭우 등의 영향으로 한 달 전보다는 1.7% 올랐습니다. 채소류가 7.1% 상승했는데 상추 83%, 시금치는 67%나 크게 올랐습니다. 향후 물가 전망에 대해 한국은행은 소비자 물가가 8월부터 다시 3% 안팎에서 등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제 유가 추이와 기상 여건 등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으로 진단했습니다. 정부는 8월과 9월에는 기상 여건과 추석 등 계절적 요인과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물가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겠지만 10월 이후 다시 안정 흐름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시금치와 상추 등 일부 채소의 도매 가격이 한 달 만에 2배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시금치 도매 가격은 4kg에 47,900원대로 한 달 전보다 116% 상승했고 적상추도 4kg에 59,000원대로 한 달 전과 비교해 126% 올랐습니다. 이 밖에 오이와 대파 가격도 20%가량 오른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네,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순직한 고 최수근 상명의 생전 소속 부대장인 해병대 1사단장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면서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병대 관계자는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이 지난달 28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최상병 사망 사고와 관련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병대는 지난주까지 사고 경위를 자체 조사했으며 조만간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할 예정입니다.
최근 여러 자연재해와 사고로 안타까운 참사 소식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매번 지적받는 사항 중 하나가 재난 대응기관 간의 공조체계인데요. 과거에는 기관별로 서로 다른 통신망을 사용했기 때문에 같은 재난 현장에 출동해도 기관별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공동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결국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단일 통신망 구축의 필요성이 점차 강조됐고 2021년 정부는 1조 4천억 원을 들여 경찰과 소방, 군, 지자체 등 재난 대응 기관을 하나로 통합하는 전국 단위 통합통신망, 이른바 재난안전통신망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막대한 재원을 쏟아붓고도 지난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서도 재난안전통신망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실상 기관별 내부 무전기로 전락했다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국회 예산정책처 2022 회계연도 결산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 한 해 재난안전통신망을 거친 음성 영상 통화는 약 579만 분이었지만 대부분 기관별 내부 무전이었고 다른 기관과의 무전은 1% 미만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미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안전통신망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후 지자체와 경찰, 소방과 함께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합동훈련을 실시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서도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공조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고가 발생한 지난 7월 15일 최초 접수된 119 신고는 오전 7시 51분이었지만 재난안전통신망에서 공통통화가 이뤄진 건 55분 뒤인 8시 46분이었습니다. 만약 최초 신고 접수 후 재난안전통신망으로 기관별 소통이 이루어졌다면 제방이 무너지기 전에 공조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사가 일어나면 늘상 가용자원을 총동원하라는 말을 듣게 되는데요. 이 소통 부재로 기관 간 공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총동원돼야 할 가용자원이 무용지물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수아동 훈육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특수아동을 지도할 때는 평소보다 강한 훈육이 가능하다고 봤는데 정도가 지나칠 경우 학대로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판례를 김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 씨 부부가 자녀 학교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것이 알려진 뒤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주 씨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들에게 해당 특수교사가 한 언행은 훈육이 아닌 학대라고 주장하며 재판 결과를 기다려달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과거 비슷한 사건들에 대한 법원 판단은 어땠을까? 2016년 제주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장애 전담 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발달 장애를 가진 5살 여아를 가르치던 중 팔을 강하게 잡아 멍들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후 1심부터 3심 재판부 모두는 A씨에게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장애 아동 훈육 과정에선 돌발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데다 또래와 활동이 원활치 않은 특수성이 있다는 걸 전제로 했습니다. 따라서 장애가 있다고 현상 유지 교육에만 의존할 경우 아동의 발달이 더뎌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지나친 정도의 훈육이 특수아동 교육에서는 허용될 수 있다는 건데 그렇다고 법원이 모든 방식의 훈육을 무차별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자폐아동을 교실 한쪽에 가두고 밥을 굶긴 특수교사나 지적장애 학생이 지도에 따르지 않는다며 학생들 앞에서 공개 망신 주고 수차례 폭언한 특수교사 등은 모두 유죄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아동의 정신건강을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학대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미필적이라도 고의를 가지고 적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나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아동에게 피해를 준 경우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교사의 행동이 온전히 괴롭힘을 위한 것이었는지 또 교육 목적이 있었더라도 아이의 건강이나 발달에 악영향을 미쳤는지 등이 유무죄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그리고 교육청별로 교권 회복 차원에서 악성 민원 대응책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의 학교에서 교사와 면담하려는 학부모는 사전에 예약을 해야 되고 또 원하는 학교에는 민원인 대기실에 CCTV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김평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회복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악성 민원 대응책도 잇따라 제시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교사의 학부모 민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면담 사전 예약 제도를 다음 달부터 도입합니다. 교사와 전화통화 또는 면담을 원하는 학부모는 서울 학교 안전 앱에서 예약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악성 민원을 1차적으로 걸러내겠다는 계획입니다. 학부모가 교사 면담 또는 전화 통화를 요구할 때 학부모에게 사전 고지 의무를 부여하고 학교는 사전에 고지받을 권리를 제도화하겠습니다. 이 체계를 통해 교사에게 들어오는 민원을 1차적으로 시스템에서 분류하여 교사에게 바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면담하러 온 학부모는 민원인 대기실에서 기다려야 하고 원하는 학교에는 대기실에 CCTV도 설치됩니다. 일반적인 민원은 관공서나 기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챗봇으로 응대합니다. 학교 업무용 전화기는 녹음이 가능한 제품으로 바꿔 악성 민원에 대비합니다. 공적보험인 교원안심공제에서 소송을 지원하는 절차 가운데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 과정을 없애고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소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바뀝니다. 교사에게 법률 자문을 강화하는 대책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경우 즉시 법률 자문을 하는 학교 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고 경기도교육청도 법률 자문단을 통해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아동학대 등 법적 소송이 들어오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 보호에 관한 내용만 담겨있는 학생인권 조례에 교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할 방침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네, 법원 판례도 전해드렸고 또 정부의 대책들도 보도해드렸지만 교권 침해에 대한 우려와 공분은 여전합니다. 현실에 대한 좀 더 명확한 판단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특수교사로 교단에 서고 있는 선생님이십니다. 정원화 전국특수교사노조 정책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현직에 계시고 지금 방학 중이시죠? 네, 맞습니다. 개학은 언제? 8월 중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느 때보다 좀 생각이 많은 그런 방학이 아닐까 싶은데 네. 자, 서초구 초등학교 사건 이후 교권 추락에 대한 어떤 저희 YTN 보도를 포함해서 언론의 관심도 높은 상황인데 그 이후로 한 보름 정도 시간이 지났더라고요. 네. 최근에 학교 현장 분위기는 뭐 방학이라 좀 다르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일단 그 사건 직후부터 선생님들이 까만 옷을 입고 출근을 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네. 그만큼 이제 일반적인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이제 방학이기는 하지만 이제 네. 여러 보도들도 있고 교육청이나 교육부의 여러 대응들도 있고 또 이렇게 교사의 목소리를 들어주시려는 자리도 마련하고 해서 네. 지금 변화가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나 보다 하는 체감은 있습니다. 네. 저랑 앉아서 아까 그 리포트 두 개를 같이 보셨는데 혹시 언론에 대해서 어떤 언론 보도에 대해서 어떤 좀 생각을 갖고 계신 건 없으세요? 뭐 과장됐다거나 이런 점이 좀 아쉽다? 일단 교육계의 어려움, 특히 특수교육계의 어려움은 지금까지 이렇게 조명된 것 자체가 별로 없어서 일단 이렇게 많이 노출해 주시고 많이 공감대를 형성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최근에 어떤 그 특수 아동, 특수 학급에 대한 좀 주목을 받은 건 웹툰 작가 논란으로 좀 번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특수교사를 고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제 논란이 더 확산된 건데 어떻습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 좀 선생님들은 어떻게 좀 얘기하고 계시나요? 일단 특수교육계가 지금 이미 많이 갖고 있던 어려움, 고충 이런 게 조명된 건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또 마냥 반가워하고 좋아하시기는 어려운 게 네.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사실 장애 학생들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 그리고 혐오적인 인식 이런 이야기들도 자꾸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한 걱정도 사실 커요. 네. 이제 사실
이거 자체가 특수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장애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다른 학생들이랑 어울려서 사회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하는 거기도 한데 네. 그런 통합교육의 본질 자체가 좀 훼손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장애 학생은 전부 특수학교로 보내라. 왜 일반 학교에서 다니게 하냐. 뭐 이런 이야기들부터 시작해서 그런 네. 우려도 큽니다. 그러니까 일반 학교를 왜 보내냐. 그러니까 그게 사실 이번 논란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인데 최근의 추세가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을 같이 이제 교육받을 수 있게 있는 환경이 되면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교권을 좀 보호하기 더 어렵다고 하던데 그 부분을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거를 통합교육이라고 부릅니다. 네. 장애 학생, 비장애 학생이 어울려서 함께 교육을 받는 건데요. 네. 이 통합교육을 실현하는 이유는 사실 장애 학생들을 위해서도 분명히 있지만 비장애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비장애 학생들 역시 앞으로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장애인,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장애인을 많이 만나게 될 텐데 네. 학생 때 분리교육을 하다가 갑자기 사회에 나가서 장애인을 만났을 때 그 장애인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갑자기 알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똑같이 존중하고 같이 어울려 사는 법을 학창 시절부터 이미 계속 반복해서 학습해야 비장애인들도 체득할 수 있는 건데 네. 그런 면에서 통합교육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될 가치 그 자체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최근에 이런 보도가 나가면서 특수학급의 자녀를 맡긴 부모님들의 마음이 좀 불편할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또 다른 사회적 좀 차별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네, 맞아요. 저희가 최근에 보도들을 보면서 교사로서도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 당사자인 보호자님들 그리고 학생 본인들은 어떨까요? 참 그 생각도 많이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인터뷰를 하는 것도 항상 참 조심스럽습니다. 네. 혹시나 보호자님들의 마음에 저희가 의도하지 않은 상처로 전달이 될까 봐. 네, 그런데 이 사태의 본질이 사실 지금 계속 학생 대 학부모라는 구도로 잘못 와전이 되어서 보도가 네. 되거나 아니면은 뭔가 일반 대중에게 그렇게 전달이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사건 자체는 사실 교사의 교육권이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뭐 특수교육, 일반교육 할 거 없이 네. 결국 우리 아이들, 장애 학생들도 그렇지만 일반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가 일관적인 교육 방법을 학생에게 적용하면서 무엇이 옳은 행동인지, 무엇이 그렇지 않은 행동인지 꾸준하게 알려주고 계속 지도하면서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학생이 체득할 수 있을 때까지 알려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교사가 사용하는 교육 방법에 대해서 뭔가 존중받지 못하고 학교 교육 활동 자체가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자체가 결국 이런 문제를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하거든요. 그 존중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겁니까? 매뉴얼이 없다는 걸까요? 아니면 제도가 없다는 걸까요? 일단 아동학대법이 자꾸 남용되고 있다는 게 가장 현실적인 문제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네, 아동학대법에는 이제 신체적인 발달 그리고 정서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해서 좀 추상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현장에서 적용되려면 교육 현장에서 특히 적용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옆 친구를 때리려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친구의 팔을 잡으면 교사는 그 학생에게 뭐 팔을 잡혔을 때 그 학생이 어느 정도의 통증을 호소할 수 있겠죠. 교사가 의도적으로 학생을 아프게 하려는 게 아니었어도 그러면은 그 학생이 통증을 호소하게 되면은 교사는 신체적인 학대를 한 사람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급박한 상황에 누구누구야 하고 이름을 크게 불러서 그러면 뭐 학생이 깜짝 놀라거나 아니면 좀 위축된 기분이 들거나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럴 때 이제 교사는 정서적인 아동학대를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좀 아동학대법 자체가 교육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현실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점, 그것도 굉장히 클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매뉴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매뉴얼이 이제 일반 교육 현장에서는요, 그 구청 같은 데서 적용되는 뭐 민원 응대 매뉴얼 이런 게 이제 일반 교육 현장에도 적용되면 좋겠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요. 특수교육에서는 그거에 더해서 도전 행동 매뉴얼을 추가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전 행동 매뉴얼? 네, 도전 행동이라는 건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살 때 조금 그걸 어렵게 만드는 행동. 예를 들어서 뭐 소리 지른다거나 뭐 때린다거나 그렇게 좀 어려움이 있는 행동들을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게 왜 그러는 거냐면
그 도전 행동 자체에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학생이 자기 의사를 뭔가 표현하고 싶고 뭔가 불편하거나 한데 그거를 말로 잘 표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좀 더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표현이 되는 건데요. 그거 자체는 학생이 고의적으로 남을 아프게 하려거나 그런 의도는 아닌 거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자체는 학생이 다른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걸 좀 어렵게 만드는 행동인 건 맞으니 네. 그거를 더 바람직한 행동으로 고쳐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그거를 더 바람직한 행동으로 바꿔주고 더 학생이 다른 사람이랑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해주고 싶은데 지금 아동학대법이나 여러 교육 현장의 분위기상 그 지도조차 쉽지 않은 게 현실이죠. 그래서 네. 매뉴얼을 달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법 개정과 매뉴얼 좀 정비가 시급하다는 말씀이었는데 아까 법원 판단, 그 김철희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보니까 특수아동을 지도할 때는 평소보다 강한 훈육이 필요하다고 봤는데 정도가 지나칠 경우에는 학대로 판단하기로 했다. 그 정도의 어떤 판단을 만들자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기도 하겠습니다. 매뉴얼에 명시된 대로 지도를 하면은 애시당초에 그런 논란이 생길 이유가 없겠죠. 자, 그러면 만약 현장에서 이런 일을 물론 예방해야 되겠습니다. 발생했을 때 그런 판단을 현재에서 누가 하나요? 어느 기사를 보니까 어떤 선생님께서 교보위를 개최해달라고 했지만 교장도 교무부장도 학생부장도 모두 목살했다고 제가 그 보도를 봤는데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지금 현실적으로 어떻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제도적으로? 일단 네, 그 특수교육이 뭐 교육 자체가 사각지대인데 그 안에서도 더 사각지대다 이런 말을 듣는 이유 중에 하나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특수교육 같은 경우는 일반 교육이랑 아직도 좀 다르다는 인식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네. 사실 그건 잘못된 인식이거든요. 우리 학생들도 똑같은 학생들이고 단지 조금 더 이제 전문적이고 좀 더 개별화된 교육을 제공받을 필요가 있는 어린이들일 뿐인데 네. 특수는 아예 처음부터 일반이랑 달라 뭐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좀 더 교사들이 특수교사들이 교육 활동을 펼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교권보호위원회 말씀하셨는데 교권보호위원회 자체는 교사가 희망하면 원래 열려야 되는 게 맞아요. 예.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께서 교권보호위원회 자체를 여시는 거를 좀 주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학생을 위해서 그래도 한 번 더 참겠다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도 많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너무 입으신 상처가 커서 교연회를 열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어도 네. 열기 위한 과정 아니면 열려서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차별적인 인식 등으로 상처를 입고 하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예를 들어서 교권보호위원회를 연다고 하면 아니 특수교사가 그거를 지도로 고칠 생각을 해야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서 뭐하냐. 뭐 특수교사는 원래 그러는 거 아니냐. 장애학생들은 원래 그러는 거 아니냐. 사실 이거 전부 차별적인 인식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인식들이 아직도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린다는 사실 아니면 열려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 네. 학생의 보호자가 뭔가 만족하지 않거나 불만을 품을 경우에는 그게 또 민원의 여지로 이어지거나 아니면은 그게 또 아동학대 고소까지 이어지기도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우려들도 선생님이 많이 하고 계세요. 네. 오늘 나오셔서 하신 말씀이 아마 내일 교육부와 특수교사들이 현장 간담회에서 나올 예정일 것 같은데 어떤 좀 논의가, 어떤 목소리가 나올까요? 네, 저희가 지금 전국의 특수교사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냐. 네. 근데 지금 저희도 아직 결과를 정리하는 중이지만 일단 일반 교육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많은 교권보호 대책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특수교육이 소외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우려의 목소리들을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주고 계세요. 네.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수는 잘 모르겠어, 장애는 따로 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왜냐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면 결국 특수교사가 소외되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소외되는 게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교육에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많은 제도들, 뭐 민원 창구 일어나라든가 다수학생 수업권 보장을 위한 분리제도 마련이라거나 뭐 네. 그런 아동학대법 개정에 대한 그런 것들이 모두 특수교육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일단 선결 조건일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도전행동에 대한 매뉴얼 그리고 네 그런 여러 가지 그리고 전문기관이랑 좀 더 연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굉장히 많으세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도전행동 아까 말씀드렸던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도전행동 중재 전문가와의 연계가 우선 필요해요.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고 해서 지금 아이들의 행동을 더 긍정적인 방법으로 긍정적인 형태로 바꾸자라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도입된 지 사실 몇 년이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일부 시도교육청, 서울이나 경기 같은 곳은 그렇게 도입을 조금씩 해나가고 있지만 아직 부족하고 이미 그런 것이 없는 교육청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대폭 확대가 되어서 진짜 필요한 아이들이 행동중재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교사 혼자로는 너무 역부족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병원 의료 전문가와의 연계도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일반 교육에서 나오는 지적이기도 한데요. 네. 우리 학생들 중에는 충동성 조절 같은 게 너무 스스로는 어려워서 자기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을 보이는 학생들이 있어서 적절한 의료 전문가와의 상담 같은 거를 통해서 학생들이 이제 약물 같은 거를 복용하고 충분히 교육적 지도를 받을 준비가 되면 그거랑 같이 병행해서 교육을 받으면 더 좋은 아이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그런 제도도 같이 마련이 되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원아 실장님, 선생님 포함해서 특수교사분들, 특수 아동들이 사회 안에서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울타리일 텐데 그 울타리를 위한 울타리가 좀 필요해 보이네요. 자, 내일 간담회부터 좀 지켜보겠습니다. 정원아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YTN 뉴스큐 이어가겠습니다. 국립공원공단 직원들이 비상시에 쓰려고 만든 예비 객실을 공짜 별장처럼 몰래 쓰다가 걸렸습니다. 네, 제일 비싼 객실 숙박비가 10만 원 남짓인데 그 돈 아끼려다 공단 얼굴에 먹칠하고 환경부 감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전남 구례에 있는 지리산 생태탐방원입니다. 다른 객실과 달리 오롯이 한 가족만 쓸 수 있도록 산 아래 한옥 독채를 만들어놨습니다. 하루 숙박비는 13만 원가량, 전체 숙소 가운데 가장 크고 비쌉니다. 다른 방이 문제가 생겼을 때 바꿔줄 수 있게 예비용으로 비워둬야 하지만 알고 보니 직원들이 몰래 쓰고 있었습니다. 올해 5월에만 직원 5명이 돈 한 푼 안 내고 공짜 휴양을 즐겼습니다. 다른 생태 탐방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권익위 조사 결과 북한산과 설악산, 한려해상, 내장산 국립공원에서도 예비 객실을 직원 전용처럼 부당하게 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국에 있는 8개 시설 가운데 5군데에서 모두 14건 적발됐는데 이 중에는 국립공원 간부와 직원은 물론 퇴직자도 있었습니다. 방을 누가 썼는지 기록은 전혀 남기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예비 객실의 숙박 기록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예비 객실의 숙박 기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권익위는 객실 사용료를 모두 환수 조치하고 상급기관인 환경부에 방을 무단 사용한 직원과 내준 직원까지 철저히 감사해 문책하라고 통보했습니다. YTN 이승매입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며 재판에 연달아 불출석해 패소 판결을 받은 권경예 변호사를 상대로 유족 측이 낸 손해배상 소송이 조정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해 학생의 어머니 이 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최근 조정에 회부했습니다. 조정 회부는 법원이 양측 타협을 통해 갈등 해결을 유도하는 절차로 조정이 결렬되면 법원이 특정 조건과 함께 강제 조정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한다면 다시 재판이 진행됩니다. 마약에 취해 거리를 배회하던 10대가 붙잡혔습니다. 경기 동두천 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19살 남성 A씨를 붙잡아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어제 오전 8시 40분쯤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동두천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차량을 가로막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대전센터는 마약을 소지한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해 검찰로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2일 필로폰을 숨긴 휴대전화를 찾으러 대전역 유실물 센터를 방문했다가 체포됐습니다. 휴대전화에 있던 필로폰 4.24g은 140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알려졌습니다. 철도 경찰대는 A씨의 휴대전화에 마약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유실물 수령을 안내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밤사이에 112 전화로 11차례 허위 신고를 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오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새벽 1시부터 2시 10분까지 112로 전화를 걸어 엄마가 마약을 한다, 누가 총으로 쏘려고 한다 등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신림동 일대에서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오늘 신림역에서 여성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 이모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습니다. 이 씨는 최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글과 온라인으로 흉기를 구매한 화면 캡처를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어젯밤에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신림역 살인을 예고한 또 다른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받고 잇따른 모방 범죄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폭염에 한낮이 되면 비닐하우스 안은 그야말로 찜통을 방불케 합니다. 며칠 전에도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던 노인이 온열 질환으로 숨지기도 했는데 일손을 놓자니 한 해 농사를 모두 망치는 셈이라 농민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숨이 턱턱 막혀오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연신 장미가지를 솎아냅니다. 흐르는 땀을 수건으로 닦아내고 얼음물도 들이켜보지만 잠시뿐입니다. 장미나무가 광합성을 해야 하니 햇볕을 가릴 수도 없어서 비닐하우스 내부는 점점 뜨거워집니다. 오후 1시 기준 이곳 비닐하우스 안 온도계 바늘은 42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곳곳에 선풍기를 설치했지만 한낮이 될수록 강해지는 열기를 낮추기엔 역부족입니다. 온도가 오르면 꽃이 금방 자라나는 탓에 매출에도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원래 이 장미가 한 달 정도면은 수확을 하거든요. 한 20일 정도. 막 나오는 거예요. 너무 더우니까. 상품 가치가 없어서 작년 매출 반도 안 돼요. 얼갈이 배추를 재배하는 비닐하우스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림막으로 떼약볕을 가리고 대형 선풍기를 계속 틀어놓는데도 온몸은 바로 땀범벅이 됩니다. 특히 배추는 폭염에 쉽게 물러버리기 일수라 더울수록 밤낮 없이 농사일에 매달려야 합니다. 갑자기 고온이 될 때 이 물건 상태가 하루아침에 망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출하를 못할 때가 많아요. 밤에도 우리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지난달 31일 경북 성주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던 90대가 더위에 쓰러져 숨지는 등 올해 온열 질환으로 숨진 사람은 벌써 20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애지중지 키운 농작물을 내버려 둘 수도 없는 노릇이라 농민들은 무더위에도 일손을 놓지 못한 채 오히려 더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불볕더위 속에 뱀 출몰 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벌 역시 활동이 왕성해지면서 인명피해나 벌집 제거 요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4일 강원도 강릉 신고받고 119 대원이 출동했습니다. 뱀 좀 치워달라는 요청. 차량 보닛을 살짝 여니 자리를 잡은 건 커다란 구렁입니다. 와, 크다. 크다 이거. 구렁이 많네. 머리 잡아야 돼. 머리. 빨리 들어가기 전에 머리. 들어간다. 됐다.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뱀 출몰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천에선 산책하던 개가 뱀에 물렸고 강원도 평창에선 구렁이가 전봇대에 올라가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뱀 출몰이 잦은 이유는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서식이 쉬운 주거지 인근으로 뱀이 이동했기 때문.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천적인 멧돼지 개체수가 급감한 것도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변온동물이다 보니까는 체온을 낮출 수 있는 공간을 선호하거든요. 얘네하고 사람이 동선과 시간이 또 겹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또 그렇고 지금이 또 그 5월부터 번식기 해가지고 뱀뿐 아니라 벌도 늘었습니다. 축구공만한 벌집 제거 요청이 많아지면서 소방대원들은 무더위에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벌에 쏘여 숨진 사람만 올해 들어 벌써 3명. 20일 가까이 실종자 수색 작업이 이어지는 수해 현장에서도 가장 힘든 게 뱀과 벌입니다. 풀숲에 뱀, 또 풀독 이런 것들의 대원들이 지금 많이 상처를 입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심에서 뱀을 만나거나 벌집을 발견하면 즉시 자리를 피하고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뱀에 물렸다면 깨끗한 물로 씻어내고 상처 부위를 압박한 채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벌에 쏘였다면 벌침을 제거한 후 소독 또는 얼음찜질하고 알레르기로 인한 과민성 쇼크의 경우 즉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YTN 지환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벌을 피하다가 추락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50분쯤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지방도 긴급제동시설 공사장에서 57살 A씨가 도로 비탈면 15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A씨는 1시간 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A씨는 철근 구조물 철거 작업을 하던 중 주변에 벌이 나타나자 이를 피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공사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국제선 하루 평균 교통량이 지난해보다 70% 이상 증가하면서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일에 발권은 되는데 취소는 안 된다. 이런 사례 등이 잇따르자 한국소비자원이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8월 A씨는 한 여행사를 통해 본인 포함 가족 3명 항공권을 예약했다가 더 저렴한 항공권을 사려고 기존 구매권을 취소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6년 취소 수수료를 10,000원으로 하라고 했지만 이 여행사는 한 명당 30,000원씩 모두 90,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여행사는 계약 당시 소비자가 규정에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소비자로 호구를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 유리한 약관을 대면 소비자는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한 거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고 24시간 안에 취소했는데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일요일에 발권한 뒤 취소 요청에도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는데 월요일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같은 항공권 관련 피해 구제 사례는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2.7배 늘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접수된 사례 가운데 67.7%는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경우입니다. 소비자분들이 현장에서 또는 그 시점에 자료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사자와 해결이 되지 않을 때는 1372 소비자 상담센터 등 전문기관의 도움을 요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투어는 최근 항공권 변경과 환불 응대 지연으로 고객 불편이 발생했다며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주말 공휴일 환불 불가 조항 등 항공권 구매 대행 약관에서 불공정한 부분을 고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늘면서 어느새 지난 겨울 유행 당시 정점의 60% 수준까지 증가했습니다. 이달 중순엔 일평균 확진자가 6만 명대까지 늘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낮추려고 하는 방역 당국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기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코로나19에 새로 걸린 확진자는 총 31만 3천여 명. 하루 평균 4만 5천 명 정도가 걸린 것으로 한 주 전보다 23.7%나 많습니다. 확산세 감염자인 감염 재생산 지수도 1.19로 5주 연속 1 이상의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여름 확진자가 가장 많았을 때와 비교하면 35% 수준. 지난 겨울 유행 정점에 비하면 60% 수준까지 늘어난 겁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크게 늘었지만 방역당국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주간 치명률은 0.02%, 중증화율은 0.09%로 작년 여름철 유행 시기 치명률의 약 30% 수준으로 질병 위험도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때문에 방역당국은 이달 중순쯤 확진자가 작년 12월 수준인 하루 평균 6만 명까지 오르더라도 사망자는 그때 절반 수준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또다시 큰 위협이 될 가능성은 낮지만 당분간 1년에 한두 번 크고 작은 유행은 반복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다만 방역 완화 2단계 시행에는 부담이 커졌습니다.
정부는 1일 공포한 개정된 감염병 관리법을 통해 질병관리청장이 4급 감염병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고시 개정만 끝나면 2급 감염병이던 코로나는 독감처럼 전수감시 대신 표본 감시만 하면 되는 4급 감염병이 됩니다. 당국은 2단계 방역 완화를 시행해서 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 일부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전히 풀려 했는데 시행 시점이 다소 늦어질 수 있어 보입니다. 4급 전환 시행 시점과 관련해서는 국내외 유행과 방역 상황 등 종합적인 여건을 면밀히 고려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신중히 결정할 계획입니다. 방역당국은 마스크 의무 완전 해제 일정 등을 다음 주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고령자나 면역 저하자에 대한 보호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마스크 자율 착용과 확진자의 5일 격리 권고를 적극적으로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들이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 또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선출직이란 이유로 수사 대상에서 빠지는 건 안 된다면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성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4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들이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유가족들은 국무조정실이 충청북도와 청주시 단체장들이 선출직 공무원이란 이유로 수사 의뢰 대상에서 뺐다며 재난을 책임지는 총관리자들이 수차례의 위험 신고 등에도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고 방치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최근 김영환 충북도지사와의 공식적인 첫 만남에서도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다 저희 곁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분명히 진실 규명해 주신다고 하셨죠. 저희한테 약속하셨죠. 진실 규명 확실히 해주시고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북도 의원들이 요구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은 불발됐습니다. 민주당 소속 도 의원들은 지난달 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행정사무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충청북도 의회는 여야 원내대표 등 13명이 회의를 열어 특별위원회 구성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사고 수습과 예방 대책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피해 수습, 복구가 현재로서는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당분간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정말로 충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등 시민단체들은 오는 10일 청주 성안길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추모제를 열 계획입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네, 어제부터 시작된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공식 개막 행사가 오늘 저녁에 열립니다. 잼버리 조직위원회와 전라북도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오늘 저녁 8시부터 잼버리 행사 구역 내 대집회장에서 기수단 입장과 선서, 개영 선언, 환영사, 개회사 등으로 구성된 공식 개막식이 열립니다. 스카우트 대원으로 구성된 드림 오케스트라단과 세계 각국 대원이 실시간 협연을 하고 생존 전문가 베어 그릴스의 스페셜 퍼포먼스, 500대 드론이 펼치는 드론 라이트쇼 등 다양한 볼거리도 예정돼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무단 반출되고 폭격으로 파손됐던 국보,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이 112년 만에 고향인 강원도 원주로 환수됐습니다. 문화재청은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을 구성하고 있던 석재 33점 가운데 지붕돌 등 2점을 제외한 31점을 탑이 원래 있던 강원도 원주시로 이송했습니다. 문화재청과 원주시는 오는 10일 귀향식을 열고 복원 위치가 확정될 때까지 상설 전시관에서 전시할 예정입니다. 국보 101호인 지광국사탑은 고려시대 국사 칭호를 받은 지광국사 해린의 사리를 봉헌한 탑입니다.
일반 국민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차량 운행이 통제가 되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이 6년 만에 실시됩니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오후 2시부터 20분 동안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전국적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7년 8월 이후 6년 만입니다. 전국에서 훈련 공습 경보 사이렌이 울리면 15분 동안 차량 운행이 통제가 되고 국민은 가까운 지하 대피소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합니다. 다만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특별 재난지역에 선포된 세종시와 충북 청주 괴산, 충남 논산공주 청양부여, 전북 익산 김제, 경북 예천 봉화, 영주 문경 등 13개 지역은 훈련에서 제외됩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른바 휴전 제의로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했던 전국 장애인 차별협회연대가 지난달부터 버스 탑승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서울시가 휴전을 약속해놓고 실제로는 국가보조금 유용 의혹을 제기하며 전장현을 압박하고 있다는 건데요. 왜 전장현이 이번엔 버스에 오르게 됐는지, 또 서울시의 입장은 어떤 건지 안동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상버스 출입문에서 수직 리프트가 내려오고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활동가들이 휠체어에 탄 채 차례로 버스에 오릅니다. 지난해 12월 오세훈 서울시장의 휴전 제의로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했던 전장현이 지난달부터 시위 장소를 출퇴근 시간 버스로 옮겼습니다. 전장현은 사실상 휴전은 끝났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될 때까지 시위를 유보해달래서 받아들였더니 오히려 국가보조금 유용 의혹을 제기하며 전장현을 압박한다는 겁니다. 장애인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그리고 갈라치고 그리고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다라는 이유로 마녀 사냥하듯이 이렇게 몰아세우는 것들을 멈추고 버스를 선택한 건 지하철과 마찬가지로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잘 보여줄 수 있는 대중교통이기 때문입니다. 저상버스에 수직 리프트가 설치돼 있어도 고장나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고 수도권을 벗어나면 저상버스를 찾기도 쉽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저상버스 와도 리프트가 안 내려와서 한 3대 정도 보내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상버스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비장애인과 비교해서 한 3시간 정도, 아니 3배 넘게 걸린단 말이에요.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전장현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의 장애인 관련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 버스 행동에 나선 거라고 반박합니다. 그러면서 시민의 일상을 발목 잡는 행태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전장현과 서울시의 물밑 협상이 반년 넘게 공전하는 사이 버스 탑승 과정에서 연행되거나 체포되는 활동가가 속출하는 등 갈등은 재점화하는 모양새입니다. 결국 매일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시민들만 양측의 해묵은 대치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고의로 허위 사실을 퍼뜨려 대통령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는 올해 들어 3번째입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46번째 대통령을 확정하려는 의사당을 12대가 차지했습니다. 의회 진입 과정에서 유리창 등 기물이 부서졌고 희생자도 나왔습니다. 대선 결과에 불만을 품은 트럼프 지지자들이 벌인 초유의 16 의사당 난입 사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줄곧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rigged and stolen election without getting to the bottom of which we will never have a fair and free democracy. Why aren't they looking at that? 45쪽 분량의 공소장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혐의 4가지가 적시됐습니다. 가짜 선거 부정 사실을 주장해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했다는 게 요지입니다. 심지어 공무원들이 거짓임을 인정했는데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허위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변호사 등 공모자 6명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Lies by the defendant targeted at obstructing a bedrock function of the U.S. government, the nation's process of collecting, counting, and certifying the results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트럼프 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스미스 특검이 대선에 개입하기 위해 가짜 공소를 제기했다며 맹비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는 성추문 입막음과 기밀문서 반출 의혹에 이어 올해 들어 3번째입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세계 최고의 축구 클럽 중 하나인 파리 생제르맹이 전북과의 친선 경기를 위해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이강인과 네이마르 등 월드스타들이 수많은 팬의 환호 속에 부산 땅을 밟았습니다.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PSG를 환영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입국장 문이 열리고 푸른 유니폼을 맞춰 입은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이 들어서자 긴 시간을 기다린 팬들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곧이어 PSG의 모자를 눌러쓴 이강인이 등장하자 공항 전체가 들썩일 정도로 큰 환호성이 터집니다. 이강인은 잠시 멈춰서 팬들에게 사인을 해주며 월드스타급 인기를 누렸습니다. 이강인 이름 석자를 외치는 팬들의 환호 속에 이강인은 곧바로 동료들과 함께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이강인의 사인을 받는 데 성공한 어린이 팬은 평생 못 잊을 추억을 쌓았습니다. 처음 보니까 떨리고 몸이 좋았어요. 파리 생제르맹 구단이 입국 일정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300여 명의 열성 팬들은 이른 아침부터 김해공항을 지키며 PSG의 입국을 기다렸습니다. 7시쯤 도착해가지고 이제 지금 PSG도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흥분되고 기다려지고 그리고 오픈 트레이닝도 보러 가는데 너무 떨리고 이제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처음 봐가지고 너무 설레고 잘생겼을 것 같아요. 부산에 이번에 2번째 오는데 너무 떨리고 부산 시민으로서 너무 자랑스러워요. 이강인은 일본에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며 PSG의 아시아 투어를 대표하는 핵심 스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허벅지 부상으로 결장해왔지만 이번 전북과의 경기에는 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팬들의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슈퍼마켓 장난감 코너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당구 선수를 병행하다가 국내 투어가 생긴 지난 2019년 한국으로 건너온 당구 선수 스페인의 팔라존 선수가 올 시즌 3차 투어에서도 챔피언에 오르며 동화 같은 성공 스토리를 써가고 있습니다. 결승전에서 나온 팔라존의 묘기샷을 김동민 기자가 전합니다. 퍼펙트가의 팔라존이 묘기샷으로 연속 득점에 성공합니다. 해설자도 순간적으로 방향을 예측하지 못한 진기명기 샷이었습니다. 강하게 쳐야 될 텐데 왜 오픈 브릿지를 쓰지라는 생각 때문에 다른 방향인 줄 알았어요. 결승전 상대 체넷도 쉽지 않은 비껴치기를 성공시키며 명승부가 될 것을 예고합니다. 그러나 고비 때마다 빛난 것은 팔라존의 뱅크샷이었습니다. 공이 떨어져 있어 쉽지 않은 원뱅크샷을 정확하게 성공시킵니다. 역회전을 걸어 절묘한 3뱅크샷도 성공시키며 2점을 득점합니다. 3세트에는 더 고난도의 3뱅크샷이 나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딱 하나뿐이었던 길. 그러나 놀랍게도 정확한 각도로 진입하며 그 힘든 3뱅크샷도 성공시킵니다. 팔라존은 6세트에서 비슷한 3뱅크샷을 또 한 번 보여주며 팬들의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쉽지 않은 2뱅크샷이 오히려 쉬워 보이는 착시까지 생길 정도로 뱅크샷에서 정교함을 보여준 팔라존. 각도가 쉽지 않은 3뱅크샷을 성공하며 5점째 하이런으로 우승을 예감합니다. 챔피언 포인트를 성공시킨 뒤에야 환하게 웃은 팔라존은 3일 개막하는 팀 리그를 앞두고 포스트 시즌에 가고 싶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호주와 일본 리그로 각각 진출하는 이현중과 이대성이 기자회견을 열고 해외 무대에서의 성공을 다짐했습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호주행을 선택한 이현중은 일라와라 호크스와 3년 계약을 맺고 호주 리그에서 뛰는 첫 우리나라 선수가 됐습니다. 지난 시즌 한국가스공사에서 경기당 평균 18.1득점을 기록하며 국내 선수 득점 1위에 올랐던 이대성은 FA 신분으로 일본 시오스즈 미카와와 1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두 선수의 각오 들어보겠습니다. 저를 NBA 선수를 키워주겠다라고 이렇게 미팅도 들어왔었고 또 이제 그런 좋은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호주 리그를 선택했습니다. MVP급에 맞는 활약을 하고 싶어요. 국내 KBL에서 제가 했던 더 나은 실력을 무조건 보여드릴 걸로 준비하고 있고요.
오는 9월 개막하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우리나라 선수단의 첫 금메달 획득에 유력한 근대 5종 대표팀이 전 종목 석권 목표를 밝혔습니다. 아시아 최정상급 기량을 자랑하는 우리 대표팀은 미디어데이 행사를 통해 아시안게임에 대비해 하루 9시간의 강훈련을 소화하고 있다며 남녀 개인전과 단체전에 걸린 금메달 4개를 모두 가져오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번 항저우 대회부터 단체전이 부활해 4개의 금메달이 걸린 근대 5종은 개막식 다음 날인 9월 24일 하루에 모든 메달의 색깔이 결정됩니다. 뜨거운 열기가 점점 더 쌓여만 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강릉은 올 들어 가장 높은 37.8도까지 오르면서 5년 만에 8월 상순 기준 최고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내일은 더위가 더 강해지면서 강릉이 38도까지 올라 하루 만에 올 최고 기온을 경신하겠습니다. 서울도 35도까지 치솟으며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무더위가 장기화하며 온열 질환이 비상입니다.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수분 섭취 수시로 해주시고요. 야외 활동 시에는 틈틈이 무더위 쉼터나 그늘에서 휴식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지만 밤까지 곳곳에서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고요. 내일도 내륙 곳곳에 5에서 60mm, 전북, 북동 내륙 많은 곳에는 80mm 이상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기습 소나기에 대비해서 우산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일 낮 동안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6도, 부산 27도, 강릉 28도로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기온 35도, 광주와 대구 36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날이 더 덥겠습니다. 앞으로 더위는 더욱 강해집니다. 토요일 서울 기온이 36도까지 치솟겠고요. 제주 해안과 남해안, 호남 서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